응, 하.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이나 마음이 심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짜 명목화폐 시스템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 많은 부분을 녹여서 제가 어저께 밤부터 이 영상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밤에,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저녁에 일찍 자요. 어떨 때는 9시에 자고 어쩔 때는 10시에 자는데 웬만하면 10시 안에 잠들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3시나 4시 정도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그러니까 눈이 좀 빨리 떠져서 제가 영상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 지금 현재 전 세계 명목화폐 시스템은 지금 어떻구나. 기축통화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이미 명목화폐 시스템의 컨트롤 범위를 벗어났구나.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현재 상황이지 그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통제를 쉽사리 할 수 있는 현재의 형국은 분명히 아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에 자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1.5 빌리언을 풀었어요. 그래서 전체 가구는 아니지만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 되시는 분들한테 자, 이 1.5 빌리언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명분이 뭐냐면 자, 명분이 아주 재미난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물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영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트러스 총리가 새로 선임되면서 그분이 이제 당선되면서 뭐 채권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뭐 다시 미룬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좀 여러 개 칼럼이나 이런 정보를 좀 많이 봤는데 외신 칼럼을 많이 봤는데 영국 다음에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어쨌건 중앙은행에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명목화폐 시스템은 거의 이제 뭐 시간차를 두고 향후 몇 년 내에 아마 CBDC를 발행하면서 새로운 아마 화폐 시스템을 어, 대중들한테 제공하고 본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마 그런 거를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실내로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도 대중들한테 1.5 빌리언을 돈을 풀겠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데 돈을 푼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푸는 거죠. 일본 정부 국내 여행에 1인당 최대 11만 원 지원, 심체된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경기 침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것도 우회적인 방법이에요. 예, 사실은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돈을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상을 안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엄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한동안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잠시 동안은 차기 때문에 그거를 노린 게 아닐까. 거기다가 이제 제가 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선진국 G7은 향후에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고인플레, 고금리로 인해서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서 이 세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기가 선방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인도 펀드 올 들어 수익률이 10.3%다. 설정액 10억 이상 인도 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10.3%였고 여기 북미는 마이너스 17.8%예요. 북미가 어딘지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 뭐 이쪽을 이제 북미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마이너스 13.84,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이제 주되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4.43%.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통상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자들, 제도권 경제 분석가들은 신흥국의 위기가 도래할 거다. 이제 저랑 이제 반대 얘기를 하지만 신흥국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흥국도 이 세븐을 필두로 한 신흥국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방글라데시나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세븐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흥국은 이 세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G7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등하게 아마 향후에 시간차를 두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신흥국 펀드 ETF 수익률. 그래서 인도 관련해서는 자 2년 동안 152%, 연초 대비해서 21.81%. 타이거 ETF가 이렇게 그리고 미래에셋권은 2년 동안 거의 9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연초 이후 2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서 수입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16.55%, 연초 이후 28.13%. 자, 이게 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인도나 브라질에 브릭스에 관련해서 왜 여기 한머니들이 왜 몰릴까? 헤지펀드들의 한머니가 왜 몰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요. 전략 분석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상승했었을까? 이게 일시적일까? 오히려 왜 선진국 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을까? 사실은 이 비하인드에는 글로벌 리스트, 그러니까 뭐 조지 소로스나 뭐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자본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인도, 석세스 지수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그냥 횡보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죠. 근데 아주 상대적인데 여기 미국의 S&P 500 지수 보이시죠? 같은 기간 이게 7월달 기준이거든요. 여기가 7월달 기준에서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자, 7월달 대비해서 거의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제 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파운드와 엔화가 있고 유로화가 있는데 뭐 좀 전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어쨌건 이거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 엔화, 파운드와 유로화. 자,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건 실제 데이터인데 미국의 인벤토리 그러니까 저장 창고에 석유라든가 아니면 곡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좀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이 지나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세션을 도모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근거 자료인데 여기 석유 비축기 지금 현재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 있어요. 지금 현재
2015년 대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페크에서 석유 증산을 한 게 아니라 감산을 또 했죠. 미국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민주당원들이 자신들이 다가오는 중간 재앙을 제한하기 위해 연료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석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선거 개입을 돕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를 내고 있고 미국 연료 가격은 선거 후에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까지는 그냥 되겠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또 한편에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장 창고인데 저장 창고가 지금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셰일가스 언급을 아마 하시겠지만 셰일가스는 생산비 자체가 그냥 크루드 오일이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조금 단가 자체가 높아요. 그러면 코스트 자체가 높은 석유를 뭐 물론 자국에다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FED 블라드 연준 총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상승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유가를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못 잡을 가능성 그리고 뭐 에그플레이션, 뭐 엔겔 지수를 못 잡을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면 연준에서는 남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지만 이때 금리 인상을 물론 하긴 하겠죠. 갑자기 뭐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마 3.5가 될 거예요. 3.5%인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내년 어느 시점까지 4.5를 얘기해요. 근데 4.5로 보면 향후에 11월 달, 12월 달에 0.5씩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상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지난번에 금리 인상이 0.75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조금 일시적이라도 괜찮은 시장에 도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 강세에 기여했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완화될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가 말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어느 시점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가서도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하기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연준에서는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는 우리는 CBDC를 뭐 발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고집을 부리지만 지금 현재 액센추어를 비롯해서 CBDC 연구를 시켜놨죠. 예. 이건 다 이제 향후 대비를 위해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100% 믿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뉴스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당대회가 중국 당대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시진핑 3기 지도부 23일 공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하는 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만 문제에 관한 거 그리고 미국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확실한 하반기 장세가 아마 분명히 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유지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지만 그나마 확실한 방향성이 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통 통상 대통령이 새로 만약에 뽑히면 여기는 이제 그거니까 주석이니까 새로 뽑혔다 치고 대통령이라고 치고 그러면 보통 한동안은 경제가 잘 굴러가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폐쇄했던 거를 오픈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반기 장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본 정부가 인도의 신형 호위함 통신 안테나 수출 조율 중. 이게 되게 재밌죠? 이 뉴스가.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인도는 친중일까? 아니면 친미일까? 아니면 일본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상 정치적으로 친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자료는 지금 현재 친미에서 친러나 친중으로 지금 현재 노선을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문제. 네. 에너지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좀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에 좀 시간차를 두고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 안테나 수출 조율 중. 원래 인도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전 세계 대통령들을 초대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인도 총리만 이번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참석을 하지 않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월급은 죽었다. 9월 물가지수 83%, 인플레 공포 떠는 이 나라. 그래서 아르헨티나 얘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흥국도 두 개로 갈려져요. 이 세븐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이 세븐과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 여기는 아마 통화 시스템 자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서 통화 위기가 오면서 크립토 커런시를 명목 화폐 기준 통화로 잡는다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E7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필두로 해서 이들이 또 그리는 그림에 있겠죠. 리플렛을 사용한 아니면 스위프트 2.0을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건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신흥국부터 먼저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건 두 개로 갈려서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결국 일본은 사라질 것 경고에 출산 준비금 카드 꺼낸 일본. 여기도 이것도 사실은 돈풀기예요. 이것도 돈풀기. 현재 하여튼 일본이 생각보다 조금, 그리고 미국 사우디 77년 동맹의 관계 최대 위기, 페트롤 달러 흔들리나, 이 얘기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공중파에 지금 현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사우디, 미국 감산 한 달 연기 요청, 중간선거 이슈로 삼으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사우디에서 거절을 해버렸죠. 이번에 거절을 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페트롤 달러 체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우디, 페트롤 달러 위에나 카드 내밀까, 중입지 확대 전망. 전 세계 기축통화였던, 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기축통화였던 달러 자리에 위에나가 아주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에나가 기축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셔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기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망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아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경제 협력의 상징이던 페트롤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 페트롤 위에나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추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사우디가 전체 물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물량에서 위에나 결제를 허용하면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밀레이트, 카타르, 다른 중동 산유국들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중동 정세에 중국의 입김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이었죠. 지금 어쨌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마지막 뉴스인데 또 돈 풀기가 또 있어. 일본 전기 이어 도시가스비도 지원. 일본 정부 물가 잡기에 안간힘. 이것도 돈 풀기예요. 이것도 돈 풀기. 그러면 영국이나 제가 알기로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푼다는 정책이 살짝 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럼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명목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뭐 금리를 어떻게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00원짜리 신라면이 제가 가격 조사를 해봤거든요. 800원짜리 신라면이 갑자기 이게 400원이 될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800원짜리가 1년 1년 지나가면서 800원짜리가 1,300원이 되고 1,300원짜리가 1,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에 분명히 불어닥칠 거고 거기서 대비하지 않는 해칭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좀 힘든 시절이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가상자산을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룰을 알기 때문에 겁이 없죠. 겁이 없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유두리 있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하실 수 있고 어쨌건 이것도 지금 하락에서 내 코인이 마이너스 돼 있고 지금 전체 돌아가는 시장을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관해서 내 자신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당장의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밍업이 돼 있는 사람과 워밍업이 돼 있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예를 들어서 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확신이 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막 이렇게 상승장이 오면 어떤 분들이 다시 코인 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올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XRP가 뭐 700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 말까 이러죠. 650원까지 떨어질까 300원까지 떨어질까 막 겁내죠. 근데 이게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들러붙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려와 있었던 거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진짜로 제도권 수용이 코앞에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겁이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이것과 연결돼 있고 일본도 여기 비단 여기 나와 있는 뭐 러시아,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XRP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 아니다. XRP 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도 다 연계해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결론 지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이 팽배한 지금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슈적인 거 흐름에 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날짜적인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목화폐 시스템의 위기는 반드시 올 거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노아의 방주 느낌을 어느 순간 분명히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빠!